안녕하세요. 40대 아들 하나 둔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죠. 사실 제가 처음부터 워킹맘은 아니었어요. 처녀 시절 다닌 지 5년 차를 바라보고 있던 직장의 친한 상사분이 저를 좋게 보시고 소개팅을 계속 추진하던 때였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거절하던 차에 사람이 정말 좋다며 전 남자친구랑은 정말 다른 성향이니 한번 만나보라는 소개에 못 이기는 척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첫 만남에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하며 다정하고 매너 좋은 모습을 보여줘 호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만남을 이어갈수록 괜찮은 사람 같다고 느끼게 했죠. 오랜만에 사람에게 설레 마음이 자꾸 갔습니다. 제가 뭐가 매우 잘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텐 꿈이 있어요. 꼭 이룰 꿈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꿈꿔왔던 사업에 성공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전 제 꿈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책임감이 많이 강하신가 봐요. 가족의 행복을 꿈으로 생각하시는 거 보니. 책임감이랄까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잖아요. 가족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죠.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가정적이실 것 같네요. 그래야죠. 저만 보고 결혼할 텐데요. 제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홀로 열심히 키우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남편은 다정하고 늘 미래지향적이며 가정에 대한 반짝이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감 넘치고 추진력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사의 남편 동료이자 친구이기에 남편이 직장에서 호평을 듣는 사람이며 열정이 넘쳐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어요. 만남을 지속할수록 참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수록 믿음이 가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열망과 계획이 있는 사람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던 저도 추후에 함께할 미래를 그리게 되었고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더욱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마치 정말 일어날 것 같이 생생하게 미래를 그렸죠. 결혼하면 난 사업을 할 거야. 구성해놓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쪽으로 잘 알아서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어. 내 꿈은 내 회사 운영하면서 가족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거야.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 생각했어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정말 해낼 수 있겠구나 믿고 싶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2년을 만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미래에 저도 베팅해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나와 결혼을 결심해줘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 거야. 너 고생할 일 없게 할게. 부부는 같이 헤쳐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난 그저 우리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걱정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가족은 늘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고. 이제 결혼하면 장모님, 장인어른도 내 가족이니까 모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기뻐.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나중에 진행할 사업을 위해 남편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결혼식을 올릴 땐 남편의 지인들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알 수 있었죠. 신혼여행을 가서도 자꾸 일을 확인하고 사업 관련된 연락을 받으며 바쁘게 보냈어요.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죠. 예전엔 계획만 해오던 일들을 저와 결혼한다고 이제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모든 게 저와 미래의 저희 아이들을 위해 남편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정말 믿음직한 가정이 되겠다고 생각도 했죠. 하지만 정작 결혼 생활이 시작되니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더군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부터 퇴사와 사업 시작에 점점 더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전 아직 신혼 초이기에 불안하고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아이가 생기면 도전은 못할 거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백기를 들었죠. 그렇게 남편은 신혼생활이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을 무렵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뒀던 돈은 결혼하면서 모두 사용했던 터라 사업 초반부터 빚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매번 준비했던 사람이니 사업 기초비용도 모아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빚으로 하는 사업이라니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죠.
연애 시절에 나중엔 꼭 본인 사업으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은 어느 정도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전부터 사업을 꿈꿔와서 투자받을 만한 곳들도 이미 다 알아봤고 이전 회사 동료였던 동업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였기에 계획대로 진행되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늘 잠들기 전에 혼잣말하듯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신혼 때는 사모님 소리도 제법 들을 정도로 수입이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업이 호선을 그리고 있었기에 부부 사이도 정말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소금이 쏟아진다며 주변에서 인꼬 부부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도 빨리 찾아왔어요. 신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를 쏙 빼닮은 아들까지 낳아 세 식구가 오손도손 평온하게 살았었죠. 회사를 그만둔 후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던 저는 남편의 내조에도 열심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위해 요리하고 옷은 구김 하나 없이 늘 다려놓았으며 남편이 쉴 땐 편히 쉬게 하려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기도 했죠. 남편이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 집은 정말 남편 위주로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마치 고3 수험생이 있는 집안이랑 흡사했죠. 아마 그때부터 전 제 행복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의 사업으로 넉넉한 집안처럼 느껴지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업이기에 당연히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있다는 남편의 말에 사업 수단이 좋은 줄 알았죠. 남편의 사업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제 앞에서 늘 남편은 지적 허영심을 자랑하듯 이리저리 전문 용어를 써가며 사업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을 자랑해왔거든요. 그렇게 자랑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고 기특하기도 해 늘 그런 남편을 추켜 세워주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허울뿐이고 분야에 대해선 알지만 사업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 사업을 같이 구상한 동업자가 수입을 빼돌리고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더군요. 평소와 같던 평일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며 저랑 느긋한 아침을 보내자고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내린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아 느긋한 오전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은 일 관련해서 처리하고 볼 게 없어 연락도 오지 않을 거란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동업자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엔 메시지만 보내던 그 사람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며 거래처 전체 리스트를 보내줄 수 있느냐 하더군요. 다른 대물 거래처랑 닿게 포트폴리오 같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면 거래를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해요. 어? 거기랑 연락이 닿았다고? 어떻게 한 거야? 와, 알겠어. 거래처 리스트만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러네. 고마워. 파일 보내면서 같이 보낼게. 10분 뒤에 메일 확인해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오늘 오랜만에 쉬는 건데 고맙다. 재수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오늘은 푹 쉬어.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남편이 하던 자랑을 들어보면 거래처를 뚫을 땐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고 남편의 사업자용 통장은 서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작은 거래처들이 있어 그쪽에 사용하는 통장이었는데 그걸 받아가다뇨. 제가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이상하다며 일을 확인해보라 했지만 아둔한 남편은 전업주부인 제가 무엇을 알겠느냐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자였던 그 사람이 남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소규모 거래처부터 회사의 모든 거래처들의 거래를 본인이 가족과 몰래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 전부 빼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와 거래를 끊게 되면 내야 했던 위약금은 남편의 통장에서 모두 빠져나갔죠. 그렇게 뒤통수를 친 동업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빼내갔다던 거래처에 사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업자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계약 해지하면서 그 돈까지 가져갔더군요. 정말 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사기의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으며 남편의 평판이 엉망인 것도 아니었죠. 다만 본인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사업을 부흥시키려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라 짐작했을 뿐이죠. 남편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눈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사기를 당한 후 거래가 모두 끊기고 위약금만 남은 상태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본인 회사의 거래처와 정말 다른 것이라며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놨더군요. 남편이 행복에 겨워할 때 그 사람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더욱 성공할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날들이 모두 허상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사업은 한순간에 망해 종이 쪼가리로 돌아갔죠. 늘 꿈 얘기를 하며 눈을 반짝이던 남편도 사업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절망만 할 수는 없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본인 벌이가 괜찮은 것 같다며 저는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전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 또한 본인의 꿈이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던 제가 결국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상황이 온 거예요. 강력하게 제가 직장을 관둬야 한다 주장하던 남편 때문에 저의 경력은 단절됐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의 잘잘못을 따지며 화내는 것보단 당장 새 식구가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게 급했죠. 저흰 아이까지 키우는 부모니까요. 당장 새 식구가 살기 위해선 집부터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이라도 빼서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그렇게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시댁으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합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살림살이에 스트레스까지 쌓여 더 힘들 것이 뻔했지만 친정에 들어가기엔 저희 부모님께 눈총을 사며 눈칫밥만 먹게 될 남편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사기에 사업비까지. 사실 남편이 만든 이 상황에 그 사람이 너무 미웠지만 지금은 가족이 뭉쳐 이겨내야 할 시기라 생각했으니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마음이었죠. 시댁으로 들어가자. 지금은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어? 당신 그래도 되겠어? 집 들어가면 엄마가 또 당신 괴롭힐 텐데. 그럼 뭐 방법 있어? 우리 부모님이나 언니네로 들어가면 당신 눈칫밥만 엄청나게 먹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나야 뭐 몇 년을 그래 오셨으니까 익숙하기라도 하지. 당신은 처음 받아보는 대우를 당할지도 몰라. 막내딸 고생시키는데 어떤 가족이 좋아하겠어? 지금은 그냥 최대한 우리 가족한테도 떨어져 있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애 학교 생각해서라도 시댁이 훨씬 가까워서 더 좋고.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여보, 내가 안 힘든 일을 택한다고 당신이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닐 텐데 고마워. 진짜 고마우면 합가하고 어머님 좀 말려. 외동아들이라 걱정이 많으시다고 했지?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머님은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냥 싫으신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왜 싫어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오해야. 그냥 내 걱정에 성격상 말이 좀 험하게 나오시는 거지. 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고생길이 훤한데도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한 건 오해를 풀자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세 식구 빨리 다시 자리 잡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에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대처 잘해. 알겠어? 시댁에 들어가기 전부터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님의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본인 아들을 잡아간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의 대반전이었죠. 지금도 적응이 된 건 아니지만 결혼 초엔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허락한 것일까? 진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매일 전화해 남편의 밥과 살림, 그 외의 수많은 잔소리를 감당해야 했죠. 남편은 본인 엄마가 워낙 본인을 금지옥엽으로 키워서 걱정이 많은 거라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넘겼어요. 그러다 남편의 강력한 요구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시작한 때부터는 너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애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야 할 것 아니니? 라 말하며 하루에 한 번 오던 전화가 두세 번으로 늘어났죠. 학과 전에는 주에 3, 4일꼴로 제가 하는 살림을 감시하러 집에 불쑥 찾아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런 분이 저희가 집에 들어간다고 바뀌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합가 허락을 맡으러 들렀던 시댁에서 역시나 본인의 아들 사업이 망한 걸 제 탓을 하더군요. 그래, 너희가 도움을 청하니까 합가 허락해준 거지만 나도 내 생활이 있다. 내가 이렇게 내 불편까지 참으면서 받아들여줬으면 알아서 잘해. 네가 그 전에 얼마나 우리 아들을 못살게 굴었으면 애가 사업까지 망하니? 워낙 똑똑한 애라 그럴 일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니? 어머님, 그이가 사기당한 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저도 일 그만두고 열심히 도왔고요. 시끄럽다.
네가 제대로 도왔으면 애가 그 이상한 놈한테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집에서 얼마나 정신없게 했으면 애가 눈이 멀어서 사기를 당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 제 남편이 사기를 당해 사기빚만 떠안았는데 어떻게 마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애도 있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께 굽히고 들어오는 거죠. 염치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머님 아들 생각해서 봐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손주랑 아들 때문에 참는 거야.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다? 넌 그걸 알아야 해. 언제 들어올 거니?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들어와. 한시라도 빨리 들어오는 게 돈 아끼는 거다. 사업이 망한 아들에게는 질타의 말 하나 없이 그저 모든 게 제 잘못이라 하는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식구들 몸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셨다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시작되는 구박과 멸시는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아무래도 신세지고 있는 처지가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수 있으니 어머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핍박에 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 결심하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을 찾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직 어려 뭘 모르겠지만 크면서 엄마가 이런 대우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 애 교육에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많이 위축되어 제 눈치를 보던 때였지만 본인의 엄마는 여전히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정말이지 기댈 수도 없고 기대도 없는 남편 때문에 혼자라도 악착같이 살지 않을 수 없어 정말 별일을 다 했어요. 처음엔 오전엔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 오후엔 마트 캐셔부터 시작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사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도 했죠. 하지만 늦은 나이에 경력마저 단절되어 다시 취업하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에서 운영하던 떡집을 이어받는 것이 어떠냐는 부모님의 제안에 언니와 함께 동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니에게 맡기려던 것을 언니가 먼저 저와 함께 하겠다 말해 동업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누구보다 제 고민을 잘 알던 언니가 제게 주는 해결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처음 하기도 하고 남편이 사업을 망한 게 트라우마가 되어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니와 함께라서 괜찮았죠. 예전 그 동업자처럼 언니가 그렇게 절 배신할 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마케팅 쪽이라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많았지만 그걸 내 가게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운영하셨을 때부터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에 새로운 사업도 제안해보고 원래 하던 운영 방법에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맛과 모양을 더하고 이전 직장에서 연이 닿았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브랜드 마케팅과 SNS 광고도 시작하며 가게를 키워나갔어요. 거기에 온오프라인 판매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때 저흰 가게를 키우고 매출을 더 늘리는 것에 몰두해 하루 12시간 정도를 일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되던 해 한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입소문이 난 저희 떡집은 그 이후 신세대 떡 맛집으로 대박이나 본래 가게보다 규모도 3배는 키웠으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는 분점까지 차려서 언니와 제가 관리하는 가게가 늘기도 했고요. 예전보다 단골 손님도 늘고 전국에서 매번 찾아주시는 분들도 생겨 결국엔 방송에까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매일 점점 바쁘게 지내왔을 때 남편도 이전에 그만뒀던 회사에 다시 돌아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월급으론 본인 빚 갚는 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쪽보단 제가 버는 것이 더 승산이 있어 보였죠. 가끔은 남편의 수입보다는 10배는 더 벌어오는 달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아무리 직원 수를 늘렸어도 안 바쁜 건 아니라 남편은 절 위해 쉬는 날엔 가게에 찾아와 정신없이 바쁜 저희를 도와주기도 했죠. 남편이 와서 도와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게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올 때마다 돈 좀 번다고 본인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요. 너네 어디 갔다 오니? 또 가게 다녀온 거니 아들? 아, 이 사람 일이 너무 바빠져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아들이 도대체 거기에 가서 왜 너희 일을 도와줘야 한다니? 엄마, 내가 가겠다고 한 거야. 원래는 내가 처가댁 들어가 살아야 했을 텐데 이렇게라도 도움이 돼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거기서 살아? 예, 말해봐라. 요즘 가게 운영 좀 한다고 내가 만만해 보이니?
그래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부려먹어? 그럴 리가요, 어머님. 이이가 오늘 도와줘서 가게 일 마무리 잘할 수 있어서 저도 고마워요. 어머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사람도 회사 다니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요. 최대한 주말엔 집에서 쉬게 할게요. 하지만 웃기게도 사업을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 잔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눈에 보이도록 원하는 답변이 있으니 대충 해드리고 넘길 수 있었죠. 밖에서 사업하느라 바쁜 몸, 집에 들어오면 씻고 쉬기가 우선인지라 시어머니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오는 순간부터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옆에 딱 붙어서 매일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잔소리를 해대셨습니다. 그 많은 말 중 예전에는 상처가 됐던 말들도 이젠 그저 시끄러운 소음소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절 붙잡고 상처내기 위한 모진 말을 뱉어도 제게 닿기도 전에 바스러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시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소리 지르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셨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없어질 잔소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무수한 시간을 보내고 분간날만 기다리며 악착같이 벌어 남편의 빚을 갚아나갔고 합가 10년차 되는 해 드디어 다시 우리 집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게 되기 전엔 빚이나 다 갚으면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가게 매출이 커지고 난 뒤엔 남편의 월급과 저의 월급 절반은 빚을 갚고 나머지 제 월급의 반을 모아 집을 마련할 돈으로 저축해왔거든요. 언젠가 다시 나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기니까 더 악착같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미래만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텨 드디어 우리 가족의 공간이 생긴 거죠. 예전에 살던 집보단 작은 24평짜리 아파트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부족함 없이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떵떵거리면서 정신없기만 했지 행복이 뭔지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날마다 행복에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절 안쓰럽게 보던 부모님과 언니에게도 안심시키기 위함이 아닌 진짜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나 어제 집 계약하고 왔어. 집? 응. 자그마치 10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모았어. 빚도 거의 다 갚았어. 당신은 얼마가 남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지만 나는 매일 그 금액 줄이고 우리 집 살 돈 모으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거든. 아니, 왜 진작 말 안 해주고. 고생했어. 고맙고 미안해 정말. 됐어. 앞으로 잘하기나 해. 입주일 정해지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분가하자. 그렇게 아파트 계약을 하고 입주일이 정해지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왕 다시 갖게 된 내 집이면 내 취향을 반영하자 싶어 공사도 진행했고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 팔아 선택했습니다. 어느 하나 제가 고르지 않은 것이 없었죠. 매일 퇴근길에 들러 공사해주시는 분들께 간식도 사다 드리면서 얼마나 시공이 완료됐는지 보러도 갔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여도 그것마저 설레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오곤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분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분가를 하느냐 하면서 배가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피차 불편하셨을 텐데 저희도 빨리 나가자고 마음먹었거든요. 혼자 편하게 사시다가 저희 세 식구 들어오면서 신경 쓸 것도 늘고 손주 챙긴다고 이리저리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일하면서 살림도 다 했어도 어머님도 일이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시겠지만 저희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집 살 돈도 악착같이 모아서 빚 더 만들지 않고 집 산 거예요. 저희 가게가 생각보다 매출이 커서 몇 년을 열심히 모으는 데만 집중했더니 꽤 모이더라고요. 예, 너는 그렇게 여유가 됐으면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고 내조를 해줄 것이지 돈 좀 번다고 매번 내 앞에서 떵떵거리고 기죽였니?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저만 잘 살라고 그랬나요? 애아빠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됐다. 아주 네 맘대로 해라 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찝찝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에 확인하러 가서 치워지지 않은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는 생각에 주말에 시간을 내 아파트로 향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 보여 바쁘게 청소도구와 짐을 챙기자 시어머니는 새 집으로 갈 것을 눈치를 채셨는지 조용히 본인 짐을 챙겨 같이 가자 요구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큰 짐은 무엇이고 왜 들고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같이 가지 않으면 다녀와서 또 온종일 절 붙들고 불같이 화내실 걸 알기에 잔말 없이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게 전쟁의 서막인지도 모르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꿍꿍이인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까진 별말이 없으셨어요. 남편에게 주말인데도 청소 같은 거 하고 고생이 많다며 우리 아들 최고 하며 모든 일의 원흉인 남편을 올려치기 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저에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저희 부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작은 방부터 바닥 정리를 하고 거실은 남편에게 맡긴 후 안방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먼지 쌓인 바닥은 신경도 안 쓰고 그 가운데에서 이불 펼치고 누워 계시더군요. 들고 오시던 그 큰 짐이 본인이 사용하셨던 이불이었던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으시냐 물으니 무슨 생각으로 이 집 명의를 본인 아들로 하지 않은 거냐 따지셨습니다. 분가한다는 말씀 드린 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명의는 누구 걸로 했는지 알아보신 듯해요. 알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무작정 때를 쓰려고 따라오신 거죠. 온전히 제 돈만 들어간 제 아파트고 남편 빚도 많은 지분을 제가 갚아줬는데 정말 뻔뻔하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제 집인데 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느냐고요. 어머님, 신혼 때도 같이 집 구했는데 남편 명의였고 전 명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 온전히 다 제 돈 모아서 산 거니까 당연히 제 명의여야죠.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명의를 나눠갔나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니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공동명의라도 해줬어야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놓으며 공동명의 하지 않을 거면 본인은 여기서 못 나간다고 분가 허락해줄 것 같으냐고 하시더라고요. 웃겼죠.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동안 제 잘못 없는 빚을 갚아나가며 모진 말까지 듣고 악착같이 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아무리 부부가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거라곤 하지만 한 명이 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명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쓴다면 도대체 그게 어떻게 부부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식 한 명 키우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아니, 솔직히 제 아들은 사고도 안 치고 속도 썩이는 일 없이 컸어요. 아빠랑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절 힘들게 하는 건 돌아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뿐이더라고요. 드러누워 있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안 나가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제 명의 집이고 가족이라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말씀드리니 어리나간 표정으로 절 보면서 네가 시어머니를 신고하고도 이 집에서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와서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허락 필요 없게 이혼하겠다고요. 이혼하고 남하면 멀쩡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10년 넘게 모진 말에도 크게 반응 없던 제가 이혼을 얘기하니 벙쪄서 멍하게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잘됐다고 본인 아들이 훨씬 아까운데 이제야 떨어져 나가느냐며 이 집은 당연히 우리 아들 거고 손자도 본인들이 키워야 하니 넌 그냥 몸만 나가라며 큰소리 내시더라고요.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 아들이랑 10년을 넘게 살았니? 그 정도 받아줬으면 알아서 다 내놔야지. 고마운 것도 모르면서 뭔 애를 키우겠다고. 이혼? 그래 해라. 넌 아주 아무것도 없이 그 몸뚱어리만 들고 나갈 줄 알아. 어머님, 사업 실패로 빚만 들고 고부 갈등에 도움 하나 주지 않았으며 집 마련이나 빚을 갚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한 것이 없어요. 제가 몸만 나간다고요? 몸만 나가는 건 애 아빠죠. 아, 어머님이랑 같이 나갈 거니까 몸만 나가는 건 아니겠네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 남편이야. 누가 지 남편을 그렇게 까내려? 너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한 척 위선 떤 거였니? 아이고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진작 혼자 살지 뭘 그렇게 시간을 끌었니? 갈라서 당장!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 바닥이나 쓸고 있던 남편이 이혼하겠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뛰어들어 오더군요. 뛰쳐들어와 본 장면은 본인 엄마가 먼지 쌓은 바닥에 이불 깔고 드러누워 있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칫하던 남편은 시어머니 팔을 잡고 끌어내면서 일어나라 재촉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엄마가 그러고 있느냐고요.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엄마가 내 결혼 생활을 망치느냐면서 시어머니께 소리까지 질러대더군요. 예내부터 결혼까지 이 사람의 장점이라고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였는데 말이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얼굴을 붉히며 말하는 것도요.
본인이 사기당했을 때도 연락을 받지 않는 동업자에게 화를 내기보단 울기를 택했던 그 사람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화를 내며 본인 엄마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저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참, 그 모습도 얼마나 웃기던지요. 이제껏 시어머니가 저에게 모진 말을 하며 모함하고 깎아내렸던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으면서 아까 진명이 얘기할 때도 듣고 있었을 텐데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혼 얘기가 나오니 이제야 본인 엄마를 말리는 신용을 하는 것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넘치게 봐왔던 남편이란 사람의 한심한 모습에 절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바로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아들이랑 친정에 가 있겠다며 집을 나왔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제 사정을 아예 모르시는 것은 아니었는지 잘 왔다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함께 장사하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절 지켜봐왔던 언니 부부도 종종 집에 와 같이 밥을 먹으며 저와 아들을 살뜰히 챙겨주었죠. 시댁에서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다 보살핌 받으며 마음 따뜻하게 지내니 늘 아프던 머리도 깨끗이 씻기는 기분이고 걱정에 감겨있던 눈도 떠지는 느낌이었죠. 이제야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어 남편을 용서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었거든요. 무엇보다 제 일에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이제 정말 제 행복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흘이 지난 뒤 그제야 진짜 이혼을 당할 것 같은지 부랴부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돌아가자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에게 양심이 없다며 우리 딸 고생하는 꼴 더는 못 보겠다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 또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말했습니다. 사업 망해서 생긴 빚도 갚아주면서 살림에 독박 육아까지 한 나한테 미안하다면 잡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동안 뭘 했느냐고요. 내가 고생하는 거 알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본인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뻔히 보면서 말리기보단 나보고 참으라 말하던 그 말들도 이혼 사유가 됐다 말했습니다. 성정이 못된 사람은 아니라 그 말 듣더니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 시댁과 드디어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언제든. 내가 미안했어. 알면서도 나 편하다고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했던 지난 세월 전부. 그래. 난 미안한 건 없지만 잘 지내. 다시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결혼 생활 동안 혼자서 위기 벗어나는 법은 도 같아서 도움이 필요 없거든. 양육비나 잊지 말고 보내고 이제 남은 빚도 혼자 갚아야 하잖아. 어? 아, 그렇지. 이제 우리 부부가 아니니까.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몰랐겠지만 좀 보고 현실에 눈 좀 떠.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쓴소리 하나 안 하고 어화동동한다고 그거에 눈이 가려지면 어떡해. 당신 어른이야. 애 아빠고. 애 보고 싶으면 제대로 살아 이제부터. 마침내 이혼을 인정받은 날에 전 정말 날개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선 조금 남아있던 걱정되는 마음을 쓴말에 녹여보냈습니다. 이제 후련할 일만 남은 거죠. 다만 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아빠를 뺏은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살아가다 보면 분명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테니까요. 아주 가끔 만나기야 하겠지만 온전히 함께 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텐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날 밤 아들과 누운 침대에서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새 집에서 둘이 살게 될 텐데 괜찮겠느냐고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니 아들은 본인 할머니가 엄마에게 얼마나 모질었고 아빠가 얼마나 무능력하게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안다며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더 좋다 말해주더군요. 어쩜 제 인생에 반절도 살지 않은 애가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는지 신기하면서도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끝내주는구나 하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맞이하는 개운하고 마음 편한 밤이었죠. 그 뒤로 끔찍했던 시댁에서 완전히 나와 아들과 둘이 제 취향을 고스란히 담은 24평 아파트에서 오손도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생각보다 더 착하게 커주어서 엄마 속썩이는 일 하나 없이 밝고 구김없이 커주었어요. 또한 떡집은 멈춤없이 계속 매출이 늘어 분점이 늘어나고 직원 수가 늘어나고 있었죠.
전 바쁜 와중에도 아들을 챙기며 아이와 일 두 개 다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가끔 집 주소를 아는 시어머니가 찾아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당신 아들과 다시 합쳐달라며 울면서 비시지만 거기에 마음이 동할 제가 아니죠. 과거는 과거에 두고 이제 제 빛나는 미래를 위해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